엄마 국어입니다. 4회 6번 국제 수지 갑시다. 아마 요 4회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요게 아마 국제 수지 지문일 거고, 너무 차분하게 선생님과 같이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좀 살펴봅시다. 어렵지만 따라오면 돼요. 이게 혼자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 그냥 쭉 듣고 만약에 한 번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더 들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너무 어려운 글이라 좀 힐링하라고 여기 수지 얼굴 갖다 놨어. 자, 힐링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글 들어갑시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가계부를 쓴다. 수입 지출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그러니까 단위가 큰 거겠지. 가계부니까 기껏해야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건데 여기는 뭐 몇 조 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포인트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경제 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경제 거래가 이게 국제 수지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야? 인터내셔널 국제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내하고 그 국외하고 거래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남았냐? 이게 국제 수지표라고.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IMF에서는 기준을 정하고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는데 이 기준은 바뀔 수 있다.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자, 국제 수지표는 경상수지. 자, 국제 수지표는 세 가지로 항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그 다음에 자본수지. 이거는 자본 이전. 큰 돈이 왔다 갔다.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SK하고 우리나라 1, 2, 3등이지. 그 재벌들이 미국에다가 2023년 현재 미국에다가 34조 원어치의 자본을 이전하기로 했지. 이런 게 이제 자본 이전, 자본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한국에 공장을 줘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를 34조 원어치를 미국에다가 짓는데 참나.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금융계정.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뉴욕 증시에서 얼마를 돈을 벌고 미국 사람이 한국 증시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가는 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를 금융계정이라고 한다. 금융계정에는 주식 채권 이건데 거주자가 투자한 게 자산, 한국 사람이 투자한 게 자산이라고. 금융계정의 자산, 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한 게 요게 부채. 왜냐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왜 하겠어?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라고. 이거 다시 돈 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 삼성전자 미국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 이 사람이 뭐 자선 사업가 아니지. 그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주식 배당금 받아가야지. 그게 바로 부채가 되더라. 자산에서는 순자산 증가액, 순자산. 한국 사람이 투자한 게 올라갔냐, 내려갔냐. 부채 항목에서는 순부채 증가액을 기록한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갔냐, 아니면은 많이 까먹었냐. 그러면은 자산에서 부채 뺀 게 금융계정 순자산이 되더라. 얼마나 많냐? 한국 사람이 더 많이 벌었냐? 미국 사람이 더 많이 벌었냐? 요게 순자산이다. 그래서 경상수지, 수출 수입한 거, 자본수지, 큰 돈 왔다 갔다 한 거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빼면
0이 되도록, 즉 이거하고 이게 이론상으로는 같아야 한다. 그 얘기라고. 자, 이번에는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게 이제 국제수지였잖아. 그럼 도대체 거주자가 누구냐? 거주성이라는 거는 개인하고 회사가 다른 건데, 자, 개인은 1년 이상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하면은, 그러면은 거주자. 1년 미만 하면은 비거주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2년 동안 월급 받고 일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라고. 미국에서 6개월 일했어. 그러면은 거주자. 됐지? 안 어렵지? 자,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2년간 일해. 애플코리아 이런 데서 2년 동안 일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국적은 미국인데 경제학적으로는 거주자가 되는 거라고. 한국에서 6개월 일하고 미국 돌아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번 돈은 비거주자 여기에 계산이 들어간다. 그 얘기야. 거주자, 비거주자. 그치? 자,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은 이렇게 하는 거고 기업의 경우에는 좀 심플해. 등기해서 법인격을 획득하면 그러면은 거주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등기를 하면 한국에서 영업을 하든 뭐 미국에서 영업을 하든 어쨌든 이 회사는 거주자가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연락 일하지만 그 회사가 미국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비거주자. 자,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즉 한국 사람이 아마존에서 호미를 샀어. 아마존에서 호미를 사가지고 이 호미를 다시 멕시코로 팔았어. 그러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된다. 상품 수출입이 된다. 한국에 물건은 들어오지 않았어. 호미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호미는 미국 LA에서 멕시코로 넘어갔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샀냐면 한국 사람이 아마존에서 거래했으니까. 요거는 상품 수출입이다. 요 세 가지 포인트가 요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자, 이번에는 대외 지급 능력. 우리나라가 돈 갚을 수 있냐, 없냐, 뭐 그거 묻는 거야. 자,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국제 투자 대조표. 그 시점에 돈이 있냐, 없냐. 그래서 1년 동안 1년 동안 거래하는 수지표. 이렇게 하면 돼. 1년 동안 거래하는 수지표냐, 아니면은 그 잔액을 보여주는 대조표냐. 됐지? 1년 동안 수지표. 머릿속에 기억해. 1년 동안 수지표. 잔액 보여주는 대조표. 오케이. 그래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면, 즉 플러스가 되면은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됐다. 당연하지. 주머니에 돈 있으면은 돈 갚을 능력이 있는 거니까. 자, 거래 요인은 이런 경제적 거래를 통해서 자산 부채가 변동하는 건데, 국제 간 자금 이동이 있다. 거래 요인은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런데 비거래 요인은
자금 이동이 없다. 뭔 얘기냐면 환율, 가격 변동 이런 거. 대표적인 게 환율.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갖고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1달러에 2,000원이 돼버렸다. 환율이 급상승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수출할 때는 어떻게 돼? 수출은 망하는 거야 이제. 왜냐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 주고 샀는데 이제는 2,000원 줘야 돼. 아니지. 거꾸로 됐어. 자, 이게 선생님도 헷갈려. 환율이 이게 헷갈린 거야, 은근. 자, 다시 보자고. 자, 환율. 자, 1달러에 1,000원이었어. 1달러에 1,000원으로 바꿔가지고 여행 갔는데, 1달러에 2,000원이 돼버렸다고. 그러면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수출할 때 1,000원어치 받다가 2,000원어치 받는 거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엄청 좋아지는 거고, 수입할 때는 수입할 때는 폭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환율만 바뀌었을 뿐이지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없다고. 요게 비거래. 이렇게 하면 돼. 자, 대조표는 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지금 우리 한국 돈 하고 있지? 함으로 기준 통화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서 변동하더라.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보통 달러로 하지. 자,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 대표적인 게 뭐겠어? 기름값. 이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 변동이 일어난다. 자,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실제 시장 가격으로 하는 유량 통계다. 요거는 시험용으로 이제 기억해야겠네. 자, 국제 수지표에서 금융 계정은 실제 가격으로 하는 유량 통계. 1년 동안에 얼마나 그 얘기하는 거지. 자, 그 중에서 이번에는 대조표는 연말 시점에서 저량 통계. 그래서 예시를 뒀지, 여기서. 쉬운 예시. 자,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1분에 5리터가 와가지고 10분 지났더니 50리터가 됐다. 그러면은 50리터는 저장된 양. 1리터, 1분당 1리터. 이는 유량.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자, 여기 이제 또 시험을 잘 나오는 거네. 만약 연초와 연말 사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월 31일, 30일인가? 하여간, 자, 이때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게 포인트지? 뭔 얘기야? 아까 환율 변동이 갑자기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이런 거 없으면 대조표하고 수지표는 개념상 같다. 둘 다 금융자산이니까. 자, 마무리.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 돈 갚을 능력. 이거는 뭐가 중요하다? 외화 자산의 축적. 얼마나 달러를 벌었냐. 그 다음에 투자 성과. 외국에 투자한 거 얼마나 벌었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았어. 경상수지.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투자가 폭망했어. 그러면은 오히려 지급 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거. 거꾸로 투자는 잘했는데 수출을 하나도 못해.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되고 그러면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이 국내 자금을 빼버리겠지. 한국 망하겠네? 그러면은 돈 빼버리고 돈 빼버리면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제2의 IMF 그 얘기야. 그래서 산업 경쟁력도 중요하고 금융 역량 이것도 중요하더라. 됐지? 선생님이 쭉 말로 이렇게 연결해놨고 다음 장에다가 정리를 쭉 해줄게. 자, 이 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대조표냐, 수지표냐, 수지표냐. 맨 앞에 나온 게 이제 수지표였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경제 거래. 이게 국제 수지표. 자, 대조표는 뭐라고? 거주자, 비거주자 간 똑같은데 일정 시점. 이거는 일정 기간. 요게 포인트라고. 일정 시점이냐, 일정 기간이냐. 그래서 아까 얘를 뭐라 했어? 일정 시점이니까 얘가 저량 통계, 얘는 뭐라고? 유량 통계. 그 얘기한 거야. 일정 기간. 자, 그래서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게 대조표. 그 다음에 변동을 반영한다. 자, 얘도 공통점은 거야.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변동을 반영 안 한다. 요게 수지표. 공통점과 차이점을 머릿속에 정리. 자, 밑에 답이 있으니까 보면서 확인합시다. 자, A국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대외 금융 자산은 변화가 없고 금융 부채가 증가를 했어. 그러면은 자산 빼기 부채가 금융 자산이니까 부채는 늘고 자산이 그대로니까 얘는 금융 자산은 감소하는 거고. 자, C국의 주가 상승, 금융 자산은 주가 상승한 거니까 올라간 거고. 부채는 그대로고. 그러면 자산이 올라간 거니까 당연히 얘는 증가하겠지. 간단한 거야, 그냥. 자산 빼기 부채는 금융자산. 자, A국 대비 B국의 통화 가치 상승은 변화가 없고, 그 상태에서 대외 금융 부채도 변화가 없고, 그럼 당연히 빼기 빼기니까 얘도 변화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A국 대비 C국은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부채는 변화가 없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더라. 자, 얘가 자산 빼기 부채, 요게 순대외 금융자산. 얘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별거 아니다. 단순 산수다. 자, 굉장히 길게 설명해 놨는데 짧게 할게. 자, 들어오는 물의 흐름을 유량이라고 하는 거고 저장된 거를 저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냐 일정 시점이냐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중개무역, 과공무역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별거 없고 아까 우리
앞에 지문에 있던 거는 중개무역이었지. 아까 한국 사람이 LA에 있는 사람한테, 미국 LA에 있는 사람한테 호미를 사서 그거를 그대로 멕시코한테 팔면 그러면은 중개무역. 한국에 호미는 들어오지 않았지. 근데 이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니까 이거는 수지표에 반영이 되더라. 그 얘기야. 자, 지금 이런 글들을 우리가 왜 배우냐면, 이제 고등학생 3학년, 이제 대학교를 가든, 또는 대학교를 안 가든, 어쨌든, 가계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서 이게 지금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있는 건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건지, 그러면 고3 내 입장에서는 이 돈을 내가 벌러 알바를 뛰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돈 갖고 수능 끝나고 재밌게 놀러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순자산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증감액이 얼마냐? 아까 봤지? 자산 빼기 부채 했더니 마이너스 34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0년에서 21년 거 요거 증감액을 봤더니 이때가 딱 코로나였지. 아다시피 코로나였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경제 발전이 빅3였지. 빅3. OECD 중에서는 1등. 그래서 플러스 166 거의 엄청나게 여기 백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자, 문제는 이거 뭐 지난 옛날 얘기고 이제 2023년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봐야 되는데 자,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지금 딱 10달 지났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1년 지났고 이건 이제 통계니까 10달 22년 5월에서 23년 2월까지 봤더니 무려 160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다. 문제는 아직도 이 양반 4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너스가 얼마나 더 될지 가장 큰 건 여기에 중국 이 양반이 대통령 되기도 전에 중국 좋지 않다. 우리는 미국에 몰빵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버렸는데 문제는 한국이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중국이야. 여기서 돈을 버는데 나 너랑 안 놀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래 놀지 마. 나 대신 니네 거 안 사.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지금. 엄청나게 여기서 지금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 감세 이게 뭐 세금 깎아주면 얼마나 깎아줬다가 아니고 34조 원을 깎아줬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경제라는 게 간단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재벌들이 34조 원 안 낸 거를 누가 내야 돼? 나머지 95%가 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가스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이거 올라가는 게 여기 때문이라고. 자, 그래서 2022년 5월 대통령 되자마자 2023년 2월까지 10달 동안 경상수지, 아까 경상수지 봤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경제 거래였는데 계속 마이너스. 평균 64억 달러, 그래서 총 10달 동안에 640억 달러 마이너스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마이너스. 선생님 지금 여기는 지금 안 썼는데 자본 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SK, 삼성, 현대에서 자본 투자를 미국에 해버렸네? 자본 투자를 미국에 해버리면은 우리 한국에 한 게 아니니까 자본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금융 계정 순자산. 한국 사람이 미국에 투자해갖고 돈 번 거.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돈 번 거 역시 엄청난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원래는 이거 계산한 게 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참 마이너스. 자, 결론 뭐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IMF 직전의 상황이랑 비슷한 이런 아름다운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은 무조건 현재보다 한 클래스 위의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뭐 당연히 두 클래스, 세 클래스 또는 스카이까지 가면 좋지. 왜? 빈민층이 안 되려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냥 아이 뭐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가서 4년 놀자. 어, 젊은 사람인데 노숙자가 되거나 젊은 사람인데 종이를 주워 다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금 발표를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매달 발표를 해. 굉장히 신문에 작게 나오거나 아예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공으로 살아남읍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그거.